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그동안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는데요.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사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 덕분에 지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네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한 곳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듬직하고 추진력도 강했던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 역시 차분하고 조용한 저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큰 트러블 없이 신혼을 보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반대 한 번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양가 트러블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시댁이며 친정이며 트러블이 종종 있어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잘 결혼을 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 4년이 지난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뿐만 아니라 양가 식구들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출산 한 달 전까지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3개월만 육아휴직을 받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예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첫 손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엄마라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남편과 시댁에서는 조심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적어도 돌이 지날 때까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기를 원하셨죠. 저도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놓지 않으리 다짐을 했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육아휴직 3개월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권했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일을 더 하고 싶긴 해요.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연이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그 자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1년 정도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도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너의 말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가 도와줄 순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도 생업이 있다 보니 항상 도와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구나.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한다면 그래도 엄마인 네가 낫지 않겠니? 그래 여보, 1년 정도만 쉬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되면 나도 여유로울 것 같고 엄마 아빠도 많이 도와주실 거야. 거기다가 여보는 경력도 있으니까 1년 쉰다고 해서 취업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시댁과 남편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1년을 더 쉬기로 하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아쉬운 눈치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하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며 가정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맙기도 했어요. 자신이 승진을 해야 좀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벌어오는 수입도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 매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남편 없이 돌쟁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양가에서 비용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었지만 아이가 돌이 가까워지고 나서는 그런 지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고 있는 생활비가 모자르다 느껴지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출산 이후 생활비에 대해서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긴 했지만 생활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야 할 듯 싶어 늦은 밤 남편을 기다리다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조금 줬으면 좋겠어. 전에는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여보가 줘야 할 것 같아. 얼마가 적당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150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뭐? 150? 아니, 당신은 150이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해? 아직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그냥 카드로 쓰고 내가 결제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 카드를 써. 생활비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내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림하면서 쓰겠다는 건데. 나 지금 승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자. 나 먼저 잔다. 잠을 참고서 기다린 남편이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니 짜증과 화만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생활비로 크게 나가는 돈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 카드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승진 시험이 끝나고 남편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취업 준비와 함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볼 때도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에서 장을 봤고 남기는 음식 없이 깔끔하게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물품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물려받기도 하면서 되도록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의 눈에는 제가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네요. 당신 도대체 요즘 어디서 돈을 쓰는 거야? 생각은 하고 쓰고 있는 건 맞지? 아니, 아이 데리고 카페를 갈 일이 있나? 아이가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도 커피 많잖아. 왜 쓸데없이 커피를 밖에서 마시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 옷은 왜 달마다 사는 거야? 애 옷장 터지도록 옷이 가득하잖아. 여보, 아이 옷은 계절이 바뀌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이것도 50% 세일하는 2월 상품으로 산 거라고. 거기다가 나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간 거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화를 내야 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당신은 내가 밖에서 꽁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 가만히 놀고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우리 승현이 보고 있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 미안하다, 미안해. 또 이런 얘기하면 발악을 하네. 어쨌든 돈 좀 아껴 써. 당신이 번 거 아니라고 막 쓰지 말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이 옷을 살 때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자 저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씩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을 모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해 쓰기도 했어요. 태도는 남편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시댁의 태도 또한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명절날이 되면 시댁에서는 외벌이로 남편이 고생한다며 시어머니가 항상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저 자식 혼자서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네. 세상에, 고생해서 아끼며 키워놨더니만 고생은 우리 아들만 하고 있구나.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나 혼자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정이 힘들지 뭐. 지연아, 너는 네 남편 건강도 안 챙겨주니?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 건강을 챙겨야지. 아니, 너는 이렇게 얼굴색이 좋은데 네가 우리 아들 건강을 다 뺏어가나 보다. 아이고. 어머님, 저 요즘 새벽 수유하느라 3시간도 연속으로 잔 적도 없어요. 안색은 제가 더 나쁜데 남편은 요즘 운동하느라 기운 빠져서 그래요. 아침마다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죠. 얘,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다. 너 지금 새벽 수유한다고 유세하니? 그거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상진이 사촌 누이 알지? 걔는 아이도 보고 직장도 다니면서 혼자서 척척해도 잘만 보더라.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너는 맨날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얘는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와 남편은 짝짝꿍이 잘 맞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 부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직장을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그만둔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에서도 면접을 볼 수 있다며 연락이 왔고 면접 후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친정에 먼저 물어봤지만 친정에서는 당장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았고 친정아빠 역시 생업으로 아이를 봐줄 수 없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셨던 상황이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기려고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며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원하던 직장이고 월급도 전 직장보다 훨씬 많아서 이제는 직장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승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지 않았지만 취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금방 입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만 혹시 아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니? 이제 겨우 직장 조금 쉬고 있는데 나 다시 취업할 거다. 아이 봐줄 수 없어. 거기다가 아이가 이제야 돌이 지났는데 너는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니? 적어도 3살까지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야. 너는 엄마가 된 게 그것도 몰라? 아니, 모성애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그래, 당신 어떻게 승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고 통보를 하더니 당신은 엄마 맞아?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어린애 두고 돈 벌겠단 말이 나오냐?
돈에 미쳤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러면 생활비를 줘.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 쓰라고 하면서 조금만 써도 닥달하는데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겠어? 당신 승진도 했고 전보다 월급도 많아졌는데 집에 가지고 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돈은 뭐 하면서 쓰니? 어머님, 승현 아빠 생활비 한 번 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하겠어요? 저 그냥 취업할게요. 제발 어머님, 3개월만, 아니, 한 달만 승현이 봐주세요. 난 못 봐준다. 자식은 엄마가 봐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난 할 말 다 했고, 그만 이야기해라. 시어머니는 단호하셨고 아이를 절대로 봐주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한 달만 당신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내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니. 그게 뭔 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고, 구하려면 네 돈으로 구해. 아니, 잘 지내다가 왜 너는 트러블 만들지 못해 난리야? 어휴, 진짜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생활비랑 카드 쓰면서 당분간 그냥 지내. 취업 생각하지 말고.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야. 지금 지나면 나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승현이는 퇴근 후에 잘 볼게. 그러니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절대 안 되고, 정 취업하겠으면 당신이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 친정에 승연이 맡기던 알아서 해결하고 취업해. 그리고 취업해도 당신은 살림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취업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맞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남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어요. 시댁과 남편의 태도가 완강했고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취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말했던 생활비는 꼭 달라고 약속을 받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고작 50만 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생활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서 요구하는 게 많다며 화를 냈죠. 전 아이가 조금 더 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흐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결국 제가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긴 했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일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가 끝나서 일을 하기 어려웠지만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집 앞에 있는 학교 정도는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긴 세월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숨통을 트여준 것도 저희 아들 승현이었어요. 10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밝고 애교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며 때 한 번 쓰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착한 아들로 자랐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황당한 말들에도 저 대신 대꾸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집에 있는 게 참 편한가 보다. 우리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는데 너는 어째 살이 점점 더 찌니? 할머니, 엄마가 어디 살이 쪘다고 그래? 할머니가 더 살쪘어. 할머니도 마음이 편한가 봐. 할아버지는 살이 빠졌는데. 에이, 승현아. 할머니가 어디가 살쪘어? 니네 엄마가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어른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아들 승현이는 저를 대신해 막말하는 할머니에게도 대꾸를 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게 마음 아프고 쓰린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기에 저는 더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10살이 되고 나서는 학원비며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생활비 50만 원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출근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도 해도 문자를 남겨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같이 간다면 남편의 단호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싶어 아이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자며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저의 전화를 계속해서 거절하기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직장 건물로 들어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니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지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바로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연결이 안 돼? 내일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여줄 겸 같이 왔어. 승현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랑 같이 오다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 정말 진짜 당신 대단하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직장까지 찾아오다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집으로 돌아가. 여보, 지금 며칠 동안 당신한테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당신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승현이 학교에 내는 돈이니까 지금 바로 입금해줘. 아니, 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신 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 카드 있잖아. 카드로 쓰고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벌써 준 생활비 다 쓴 거야? 제발 좀 아껴 쓰라니까. 그 돈을 벌써 다 쓰다니. 대단하다 정말. 여보, 50만 원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비를 다 충당해. 당신 매달 나오는 카드값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야. 당신은 혼자서 우리 생활비에 몇 배는 쓰면서 어떻게 자식 먹고 자는 생활비에 이렇게 인색해? 다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내야 하니 바로 해결 좀 해줘. 아니, 못 준다니까. 돈 없으니까 꺼져.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팔을 놓아주지 않자 발길질로 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앞쪽에 있었던 회장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 어머나, 아주머니, 얘가 혹시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네? 네, 근데 무슨 일로? 어머, 드디어 찾았네. 회장님, 그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서님은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회장실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회장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을 알아보겠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회장님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는데요. 아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환한 웃음으로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그때 그 할아버지시죠? 그때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세요? 학교에 가야 해서 나중에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이제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고마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너의 도움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전 119에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 거기다가 네가 어른들을 불러준 덕분에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단다. 어머님, 정말 많이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아드님께 저는 큰 빚을 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장님은 아들을 데리고 회장실로 향하셨고, 저와 남편 역시 아들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얼마 전 학원이 끝나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회장님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회장님은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대로 쓰러지셨다면 뒤늦게 발견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심장을 잡고 있는 회장님을 보고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다행히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고 회장님은 그 이후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한 저희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CCTV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만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 학교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아이 학교와 먼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회장님은 계속해서 저희 아들을 찾고 계셨는데 딱 이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승연이라고 했지?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잘 대처를 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어디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말해주렴. 내가 이 회사를 달라는 거 말고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 엄마를 행복하게?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니?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고? 아, 그건 문제 없다. 이비서,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부터 알아봐요. 아, 아니다. 사택 비어있는 곳 있지 않나?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가분하신 것 같아요. 승현아,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난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좋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승현이 너 무슨 말이야? 아빠랑 안 살겠다니? 아빠는 엄마랑 나를 버렸잖아.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승현아. 할아버지, 엄마는 아빠랑 있으면 아파요. 제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승현이는 울면서 회장님에게 저와 살 수 있는 집을 원한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고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집도 주실 생각이셨지만 너무나 가분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완곡히 거절을 하니 회장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방에 있는 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사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회사에 다닐 당시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쉬운 인재라 생각하셨다며 저에게 취업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지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승현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알지?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빠가 없어도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 엄마,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둘이서 살자.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고민을 하던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방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내일이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친 줄 모르고 집중을 하게 되었죠. 아들 승현이도 바쁜 엄마를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제가 데리고 간다며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간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봐주지 않으셨지만 그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지 자신들의 핏줄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네요. 저는 당당히 남편 핏줄이 아닌 제 핏줄이라 이야기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문제없이 수월하게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 알고 회사로 찾아온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기나 해?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내 탓이라니. 이건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그러길래 평소에 잘했어야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겠어. 내 탓이라고? 그래, 당신은 항상 내 탓만 해왔었잖아. 죽을 때까지 내 탓하면서 살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 테니까.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이러지 말자. 생활비? 고작 몇 푼 더 주고 살자고? 나 더 이상은 못해. 우리 승현이 때문에 참아왔지만 승현이가 못 참겠다는데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끝내자, 제발. 끝내? 뭘 끝내? 나는 생활비 달라는 거 줬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외벌이로 나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왜 당신만 억울한 척해? 이 가정은 나 때문에 유지된 거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래, 역시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네.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회장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장님은 제가 필요한 법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생활비를 50만 원만 주었던 내역, 가정이 소홀했던 것, 폭언뿐만 아니라 당시 저에게 발길질을 했던 CCTV 등의 증거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남편이 몰래 쌓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혼하면 절대로 줄 수 없다던 아이 양육비는 회장님 지시하에 월급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지금은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50만 원 생활비를 받고 살았던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저도 잘 지내고 있네요. 살면서 인과응보는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 노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저희 아들이요. 저희 모자는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늘 여기에 글을 써야지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늘 망설이다가 오늘에서야 글을 써요. 저도 어린 나이에 참 별의별 일을 겪어본 것 같아 공유하려고 글을 올려요. 평생을 저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은 열심히 남의 집 일을 하시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야 중국집을 인수하셨습니다. 평생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신 아빠가 드디어 본인 가게를 창업한 것이죠. 본인들의 가게를 차리는 게 평생 꿈이신 부모님인 것을 알았기에 저조차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가게를 차리다니. 아휴, 이제 우리 딸 시집 갈 때 번듯하게 준비해서 보낼 수 있겠어. 자나깨나 우리 봄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봄이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빠가 그래도 솜씨가 있어서 아마 장사는 엄청 잘 될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이지. 힘든데 창업까지 하고 요식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봄이가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네. 그래, 우리 가족 이제 더 열심히 살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한번 힘내보자. 부모님의 개업과 동시에 전 연애를 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전 7급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대학병원 레지던트였어요. 의사인 남자친구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딱히 꿀릴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대놓고 말이죠. 뭐? 중국집 딸내미?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아휴, 내가 너 그러라고 어렸을 때부터 뒷바라지 하면서 공부시켰는 줄 알아? 나 진짜 입에도 담기 싫다. 어떻게 중국집 하는 집 딸을 데리고 와? 공무원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숨 막힐 거야?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서 중국집 하는 건데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는 일용직 하시면서 저 이렇게 키우신 건데 이제 와서 왜 엄마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봄이 허락해 주세요. 착한 애예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래도 너희 아빠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과거 일은 생각하고 살고 있니? 남들은 네 아빠 일용직이었던 것도 몰라. 알겠어? 너 그런 과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굳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 남편의 집은 어려서 엄청 가난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일용직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나이가 드시고 지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어머님과 남편은 어렵지 않게 생계를 꾸려갔던 거죠.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는 본인의 과거를 잊은 채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리고 늘 차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님이어서 걱정은 했지만 결혼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과 남편에게 어머님을 잘 설득시키라고 했어요.
나 당신이 어머님 설득 못하면 결혼 안 해. 그런 줄 알아. 중국집 하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참 자기네도 어렵게 살았다며.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일단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설득해. 그러기 전엔 나도 반대야. 너까지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엄마도 다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어렵게 사셨던 분이라서 그냥 혼자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거야. 내가 더 좋은 집에 장가가길 바라시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우리 진짜 가난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전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을 설득시키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절대 안 되겠다고 하였죠. 불행 중 다행인지 남편이 끈질기게 어머님을 설득한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꼭 참으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부모님이었기에 이런 모욕도 다 견뎌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편이 밉기도 했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볼 일이 많이 있겠어요. 결혼식이나 이럴 때나 보는 거지. 에휴. 사실 이 결혼 딱 보면 우리 아들이 굉장히 믿지는 결혼이잖아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옛날 공무원이지. 요새 뭐 철밥통 아닌지도 오래됐고. 네? 뭐 사돈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딸아이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게 하며 키웠어요. 그러니까 딸아이 좋게 봐주시고 애들 축복만 바라죠, 우리.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 뭐 사돈은 좋으시겠죠? 어디 의사 사이를 보시겠어요? 언감생심? 말이 의사지. 요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얼마나 고귀한데. 우리 아들 남주기 아까웠는데 진짜 땡 잡으신 거예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무례예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자네 의사 만드느라 아주 고생하셨나 보구만. 뭐 사돈 고생하신 건 저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만 어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나요? 저희 딸도 그저 귀하게 자랐다고 여겨주세요. 어느 자식이 아깝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왕 시키기로 한 결혼 우리 웃으면서 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라고 딸아이가 매우 아깝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아셨죠? 엄마는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게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놓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했는지 저희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 자체에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사사건건 중국집 얘기를 꺼내며 저희 집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건 일상이었어요. 속상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머님과 언쟁이 오갔어요. 너 알고 있지? 장호한테 듣긴 했니? 결혼 반대했다는 거. 내가 우리 창호 눈에 눈물 뺄 수 없어서 허락한 거지만 참 의사 집안에 너무 처가가 빽이 없는 거 아니니? 내 친구들이 들으면 기겁할까봐 내가 이런 거 얼마나 숨기는 줄 알아? 왜 숨기세요? 전 저희 부모님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데요. 굳이 숨기실 필요 없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숨기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창훈 씨한테 듣기론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거죠. 오히려 그런 게. 뭐? 어렵긴 누가 어려워,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얼마나 명망 있는 집안인데? 참나. 장호가 뭘 오해하고 너한테 잘못 얘기했나 본데? 아니다. 너랑 공감대 형성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요즘 세상에 위아래가 어디 있나요? 저도 며느리로서 잘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희 집안에 대해 선 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라고? 우리 아들 레지던트 끝나면 전문의 시험 보고 바로 개원할 건데 너네 집안이 그거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설마 그런 것 때문에 저 반대하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당연히 생각해야지. 너 의사 남편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해서 키운 건데 네가 거저 먹어? 거저 먹다뇨. 저 한 번도 이한테 꿀린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며느리를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원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자를 데려오길 바랬어. 넌 딱 보자마자 빈티가 줄줄 흐르는 게 아니나 싶었다. 에휴.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남편 개원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냐며 대놓고 물어보셨고,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자, 역시나 어머님은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혀를 차셨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긴 했지만 최대한 의연한 척 했어요. 부모님이 자부심이 있어 하는 중국집 운영이 이렇게 시댁에서 멸시를 받고 계시다는 걸 알면 친정 부모님들이 정말 속상해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슬프기도 했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자격지심도 심하시고 본인 살아왔던 건 전혀 모르셔. 네가 이해해. 워낙 어렵게 살아서 그냥 본인 트라우마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진짜.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나도 이해하려고 해. 그런데 점점 더 하시니까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그러네. 언제까지 그러실지도 모르니까 참.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어렵게 사셨으면 더 이해 가능한 얘기 아닌가? 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네 진짜. 일단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이모 오실 건데 그냥 잠깐 사업 때문에 방문했다가 금방 집에 가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모님이 오신다고? 그때 우리 결혼식에서 뵌 분 맞지? 그래 뭐 어머님 집이니까 동생분 오시거나 할 수도 있지. 알겠어.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죠. 이모님은 남편분을 일찍 여의고 자매 둘이서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차 잠깐 여기서 지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했는데, 시이모님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내려가시질 않으셨어요. 저에겐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된 거죠. 시이모님은 시어머님보단 덜 하셨지만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이모님에게 제욕을 하셨던 거죠. 출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정말 싫더라고요. 두 분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매번 방에서 속닥속닥,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님이시기에 바쁜 건 같았지만 막상 보니 바빠 보이진 않으셨죠. 아유, 조카는 좋겠어. 그래도 의사 남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언니가 엄청 많이 양보한 거잖아. 고맙게 생각하고 받들어 모셔. 알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의사 남편도 얻게 해주고 어디 공무원이랑 비빌 때가 돼? 아유, 그만해. 어차피 쟨 백날 얘기해도 지 잘났다 하는 애야.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봤겠니? 입만 아프다니까. 아, 이모님, 안 내려가시나요? 며칠째 안 내려가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꾸 의사 남편 얻어서 좋겠다고 하시는데 창호 씨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의사라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거봐, 내가 뭐랬니? 쟤는 아주 말대꾸는 기본이라니까. 아휴, 우리 창호 개원해야 하는데 정말 하필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개원도 미뤄지고 내가 맨날 이러고 산다.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단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조카, 언니한테 잘해줘. 언니가 창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시이모님과 시어머님의 콜라보는 대환장 파티였어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하는 시이모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러면서 저에게 들으라는 식.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 남편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고 드디어 원하던 개원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돈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모아놨던 돈과 남편이 모아놨던 돈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껴서 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된 거죠. 아휴, 대출이라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은행에 빚을 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차려줄 사람들이 줄을 섰을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아들 원장 되는 거야. 나는 원장 어머니 되는 거고. 아유, 너무 좋다. 엄마, 요새 개원하려면 다 은행 끼고 해야 돼. 요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말아요. 어떻게 은행 도움 안 받고 현금으로 병원을 차려. 진짜 드물겠다. 그러니까 너무 보미한테 그러지 마.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러면 미안하잖아. 네가 왜 잘난 게 없어? 넌 의사 간판 자체가 잘난 건데 어디 공무원 따위랑 비교하니? 그런 생각 꿈에도 마라. 알겠어? 엄마는 무슨 봄이 듣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랑 봄이나 똑같지. 그렇게 말하지 좀 마. 내가 봄이한테 미안하다니까. 미안할 게 뭐 있어. 이런 걸 보고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거야. 너도 인정하잖아. 우리 창호한테 미치는 거. 네? 아니요. 사람 사이에 미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여간 말하는 거 하고는 싹싹한 구석이 일이라고는 없지 아주. 그렇게 무뚝뚝해서 일은 어떻게 한다니? 에휴. 시어머니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놈의 의사 아들이 뭔지 의사 해대는 건지 정말 웃겼어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씨알도 안 먹히셨고요. 맨날 아들 하시는 거 오늘도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은 개원 준비로 한창 바빠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시어머니도 시이모님의 사업을 잠깐 도와주는지 두 분이 바쁘더라고요. 막상 퇴근 후 집에 혼자 있으니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해방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은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결국 소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 모든 걸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워. 그래도 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됐어. 어느 정도 도와줬잖아, 자기가. 정말 고마워.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훨씬 많이 대출 받았잖아. 나도 좀 여유가 있어서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충분해. 진짜 내가 더 미안하지. 너한테까지 손 벌리고. 그래도 병원 잘 되면 진짜 너 덕분이야. 우리 병원 일대 주주님. 주주?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쨌든 이제 우리 집 꽃게만 거릴 일만 남았다. 너무 축하해, 이 원장님. 남편과 그렇게 축배를 터뜨리고 있을 무렵이었죠. 시모님과 시어머니는 뭔가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집에 오셨지만 저희를 보곤 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축배를 나누는 현장을 보곤 이제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또 오자마자 아들을 내세우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나 본인 아들 내세우는 거에 심취해서 아주 웃기더라고요. 우리 이 원장님, 내가 이 원장 만들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너도 알잖아? 아유, 죽 써서 개줬지 뭐니. 아유, 그러니까 언니 고생한 거야 나도 알지. 죽 써서 개줬다니. 언니도 말을 웃기게 한다니까. 장호 너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알겠지? 조카도 시어머니 말 듣기 싫다고 생각 말고 좀 경청해서 듣고.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알겠지? 이모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 죽 써서 개 줬다니.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물건도 아니고 지금 개원한 것도 봄이가 조금 도와줬으니 망정이지. 진짜 나 혼자였으면 어림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도 뭐 어머님 하루 이틀 저러시나. 그러려니 해야지. 평생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건데 뭐. 난 이제 이 꼴이 났어. 저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저를 번갈아 째려보셨고 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남편의 개원식이 열렸죠. 직원들과 모두 병원 정리를 조금 하고 있을 무렵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이 개원한다고 축가 선물과 저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직원들 먹을 거랑 저희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는 부모님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너무 기쁘게 친정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급격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질렀죠. 아, 기가 막혀.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내가 너 원래도 좀 경험 없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우리 이 원장 체면도 있지? 중국집 하는 엄마를 오시게 해? 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 아서라! 요리만 보내라고 해. 어딜 와 오긴? 직원들 보는 눈도 생각해야지. 이 원장 처갓집이 중국집 한다고 하면 어찌나 수군거릴 거야? 넌 생각이 있는 거니?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럼 도대체 어머님은 뭐 얼마나 고상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끝까지 그놈의 중국집 타령 오히려 천박해요. 뭐야? 어쨌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 이 원장 개업식에 너네 엄마 오는 꼴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요.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가시면 되겠네요. 사이 개업식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서 오신다는 부모님, 전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보기 싫으시면 가시던지 하세요. 그게 깔끔하겠네요. 전 얘기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셨는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서류 더미를 던져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끝끝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말이죠.
순간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니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막말하시는데 저도 참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못 참아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공무원 나무랭이가 의사 엄마한테 뭘 어쩔 거냐고? 어디 중국집 딸내미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고 결국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병원 한가운데서 철가방을 여시더라고요. 음식들 사이로 웬 서류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보고 있던 시이모, 시어머니, 즉 시댁 집안 전체가 나락에 빠지고 말았죠. 저와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이야? 이 무식한 여편네가 아들 팔아서 장사니까 좋았습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서방, 자네 알고 있었나? 내가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인 아들 내세워서 남들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돈이라니? 그리고 당신이 뭔데 껴들어? 중국집이나 하는 무식한 여편네가 어딜 껴드냐고? 무식한 여편네? 너야말로 무식하다 이 여편네야. 평생을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여편네도 아니고 자네 이모랑 엄마란 사람이 자네 여기 개원하는 거 믿고 본인들 사업 자금을 얼마나 뜯어간 줄 알아? 내가 이거 우리 가게 단골들한테 들은 얘기야. 알아? 이 서류 봐봐. 당신 엄마랑 이모한테 투자한 사람들이지. 이게 엄마로서 할 짓이냔 말이야. 내가 키운 아들 이렇게라도 써먹어야지. 그럼 그대로 둬? 아니 내 아들 내가 팔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기막힌 사업인데 그렇게 모욕을 해? 평생 주방에서 짱깨나 만들던 인간들이 뭘 알아? 모르겠지 당연히.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 이런 엄마 밑에서 평생을, 아휴, 당신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다. 엄마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시이모님은 예전부터 항상 이상한 다단계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까지 끌어들여 개원한다는 의사 아들을 앞세워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투자받고 다닌 것이죠. 여기에 개원을 하는 아들이기에 당연히 의사 아들을 둔 사람이 돈을 떼먹었을 일은 없을 거니 순진한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남편 얼굴만 보고 말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 와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 얘기했다고 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시고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하려고 했고요. 이 모든 사실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모님과 어머님이 하려고 했던 사업의 일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랍스터를 싸게 들여와서 정말 세게 팔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업 아이템이었기에 진행이 될 리 만무했고요. 투자금만 날리고 둘 다 개털이었던 셈이었죠. 이 사실이 발각이 되자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당황한 채로 굳어지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창호 씨 얼굴 팔아서 돈을 그렇게 투자받고 다녔다고요? 아, 기가 막혀. 본인 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씀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아니, 엄마가 왜 이런 짓을? 지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가만히나 있지.
이 돈 어떻게 갚으려고? 투자금은 잘 있죠? 빨리 돌려줘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이잖아, 어? 아휴, 아니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근데 금방 회복할 거야, 그치? 네가 말해봐. 네가 더 잘 알잖아. 회복한다고 했잖아. 아, 그럼.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원금 회수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라. 상우야, 이 몸 있지? 꼭 믿어야 한다. 믿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 이 돈 다 못 갚으면 감방 간다고 알아, 이 옆편 애들아? 엄마 진짜? 나 이제 엄마 실드 못 쳐줘. 지쳤어. 나도 이제. 나 좀 살자, 어? 그러니까 이번 일 엄마가 해결해. 알겠어? 엄마의 말에 이제서야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시이모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우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직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당황해 있고 남편만 난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그날 일이 일어나고 투자자들은 병원에 들어와서 투자금을 회수하려 들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이번 일을 가만히 넘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에게 받아낼 돈이 없자 투자자들은 시어머니와 시이모를 고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꼬셔서 돈을 뜯어냈으니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적으로 말이죠. 얘, 도와줘라, 응? 너 여윳돈 있잖아. 아니, 공무원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거 갚아주면 안 되니? 이럴 때 공무원이 얼마나 좋아. 대출도 잘 되고. 우리 아들은 한번 개원할 때 대출 받아서 너밖에 없어. 지금 나 살려줄 사람 공무원 며느리 덕 좀 보자. 공무원 며느리? 왜요? 그렇게 아들한테 딸린다면서요. 왜 저한테 그래요? 전 절대 대출 받아서 어머님 빚 갚아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사기친 죄 달게 받으세요. 어떻게 무서운 줄 모르고 아들 팔아서 장사를 해요?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거야. 내가 너무 몰랐어. 그저 내 동생 말만 믿고, 아휴, 당연히 떼돈 벌 줄 알았지.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원래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무슨 죄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면 시장 상인들도 많던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 코 묻은 돈으로 당신들은 사기친 거라고, 알겠어? 벌 달게 받아요. 그렇게 무시하던 공무원 며느리 덕볼 생각 말고 그 안에서 반성하고 나오시라고요. 아셨어요? 전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예,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그러니까 제발 대출 좀 받아서 빚 좀 갚아줘라. 너 그래도 근속연수가 많고 철밥통 공무원이잖니.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창호를 봐서라도 제발 대출 좀 받아서 갚아줘. 내가 뭐든 할게 이제. 아, 이제 와서? 아니, 전 그렇게 못해요. 다시 나오면 또 사고 치겠지. 그냥 거기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세요. 알겠어요? 이제서야 공무원 대출 운운하며 공무원 덕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죠. 결국 어머님과 이모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으셨어요. 남편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머님에게 너무 실망을 했던지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모질게 어머님을 내쳤죠.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론 본인이 거둔 죄 달게 받아라 했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가 남겨준 생명보험금으로 나 여기까지 온 건데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의사 내가 됐지. 엄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거 있어요? 근데 나를 팔아서 투자를 받아? 진짜 이해가 안 가. 엄마는 날 그러려고 키웠지? 나 팔아서 엄마 이득 보려고. 이제 지겨워. 그냥 벌 달게 받고 우리 모자 사이도 끝내요. 난 봄이가 부러웠어. 알아? 평생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 어떻게 엄마한테? 아니 네가 아들이라면 엄마를 꺼내줘야지. 어쩜 그렇게 말을 모질게 해? 그리고 중국집이 뭐가 부러워? 어떻게 그런 잡종 집안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 됐고, 병원 팔아서라도 엄마 꺼내줘라. 알겠어? 네가 아들이라면 그래야지. 아니요. 이제 따로 살아요. 지긋지긋해. 그놈의 아들. 그냥 엄마 벌 달게 받고 이모랑 둘이 사셔요. 그럼 이만. 남편은 그동안 쌓인 분노로 인해 어머님과 손절을 선언했고, 결국 어머님은 투자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교도소에 가셨어요. 그리고 상심이 큰 남편을 대신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교도소에 들어가셨고, 남편은 상속 포기각서까지 다 써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한참 이 문제로 동네 바닥에서 소문이 나 병원이 시끄러웠지만 워낙 실력이 출중한 안과 의사였던 남편이었기에 다행히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처음엔 저희를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오히려 지금은 남편을 잘 따르고 참 남편을 위해 많이 애써 주더라고요. 그런 직원들한테도 얼마나 고맙던지 모든 걸 다 보고도 계속 남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는 다 잊고 새 출발하자. 그리고 내가 옆에서 잘 보필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알겠지? 고맙다. 너 없었으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이제 엄마랑도 끝났으니 나한테 가족은 너랑 처가 식구뿐이야. 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당신 그 마음 먹기까지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쁜 아이도 낳고 병원도 잘 되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에게 친부모님처럼 잘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떨어져 나가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했고 그런 것도 모자라 그 돈을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나오셨죠. 그리고 저를 성에 차지 않는다며 매번 싫어하시다가 마지막에 대출을 받아달라는 둥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어머니.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실물나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여기에 쓴 글을 제외하고도 늘 인격 모독을 당했던 적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꽃길을 걷고 있으니 지나간 과거도 나의 인생 경험이려니 생각할랍니다. 여러분들도 아픈 과거가 있어도 그 과거를 딛고 꼭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9살 된 딸과 새로운 지역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와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닌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갔던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저와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부모님께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모님 집에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찾아온 이유를 듣게 됐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콩깍지에 제대로 쓰여서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다고 용서를 구하겠다는데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과거의 일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합치려는 모습이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남자가 여자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제 눈앞에 펼쳐졌던 충격적인 광경은 아직까지도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괜찮아질 수 있겠죠. 이런 관계까지 오게 된 건 6개월 전에 저에게 구두를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을 넘게 함께 걸어왔으면서 구두 사이즈도 모르는지 사이즈가 작아서 발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선물을 받아놓고도 기분이 상했던 저는 서재에서 일을 하던 남편한테 사이즈를 교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려고 노크를 하려던 찰나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서재 앞에 서서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머리가 쭈뼛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했던 사람은 여자였는지 서재 밖으로 흘러나온 한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뭐?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발 사이즈 확인해 봤잖아. 제대로 신어봤어? 직접 사이즈 확인해보고 구매했던 거였잖아. 아, 맞다. 아까 당신 거 살 때 집사람 것도 같이 구매했었는데 차에 올려놨을 때 다른 걸 가져갔나 봐. 내일 내가 다시 바꿔줄 테니까 퇴근하고 만나면 되겠네. 나는 뭐 괜히 2개 샀겠어? 아까 집사람과 저녁 약속 잡았었는데 자기가 하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사람과의 약속 깨버리고 같이 있었잖아.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내키지 않아서 입막음용으로 산 건데 어쩌겠어. 내일 나올 때 그 구두 가지고 나와. 바꿔줄게. 그럼 나도 자기 많이 사랑하지. 마지막으로 뱉은 남편의 사랑한다는 단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고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서재 안에 있던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될까봐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10년간 함께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버렸고 처음 겪어봤던 상황이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만 커져 있었어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 제 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저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 외에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의 뒤를 조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남편이 어디까지 저를 숨겨왔는지 모든 걸 확인해 봐야 했었어요. 잠깐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느꼈던 남편의 감정은 풋풋한 연애의 느낌이 아닌 꽤 오랜 시간 정체 모를 여자와 만남을 지속했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뒷조사에서 또 다른 모습들을 확인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수 한 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숨이 막혀서 호흡곤란 증상까지 오게 되었죠. 하필 그날은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막힌다며 좀 늦을 것 같다고 저 먼저 자고 있으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퇴근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전부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이 혹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을 테지만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가 뒤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 자고 있었냐며 말을 붙여왔어요. 당신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먼저 자라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많이 막혀서 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잠깐 쉬다가 왔어. 오늘 별일 없었지? 당신도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 난 서재에서 잠깐 일 좀 마무리하고 잘게. 운전을 오래 했더니 몸이 쑤시네. 당신 회사가 집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니?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 해도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8시간 만에 집에 들어와? 차에서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고?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이 시간까지 차에 있었다는 게 말이 돼? 핸드폰은 확인해 봤니?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나는 지금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들어온 건데? 어딜 들어가?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내가 너무 늦게 들어온 건 미안한데 나도 요즘 일하는 게 힘이 들다 보니까 너무 지쳤는지 정신줄을 놓고 잠이 들었다니까. 당신 요새 좀 이상한데? 내가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연락이 오더니 이제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해야 뒤늦게 답이 오잖아.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는 건 아니지? 도대체 뭘 솔직하게 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겠소? 맨날 회사 집밖에 없는데 이게 다 잠을 못 자서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남편은 끝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가 들어왔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구할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되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서재에서 잠을 청한 뒤 아침 일찍 출근을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줬으면 행동을 조심해야 될 텐데 남편은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범해지고 있었죠. 남편을 홀리게 만든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생활이 전혀 되지 않았고 하루하루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는 점점 차올랐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숨김없이 얘기하고 거짓말은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뒷조사하면서 받게 된 증거물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속이 뒤집어질 만큼 그 여자에게 빠져나오지 못한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면서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건 무슨 서류야?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 나한테 온 서류인가? 확인해봐도 되는 거지? 이거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올려놓은 서류였어? 두 눈으로 봤으면서 뭘 물어봐. 우리 둘은 오래 이어갈 수 없는 관계니까 그만 이혼하자는 건데 오히려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설마 저번에 누나 쓸 때 너무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이혼 서류를 내밀었으면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건데 왜 끝까지 숨기려 들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 딴에는 그래도 철저하게 숨긴다고 한 건데 요즘 너무 티나게 행동을 했나?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나한테 구두를 선물해 줬을 때부터 그 여자한테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는 선물이었고 나는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입막음용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구두였어. 아마 사이즈가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 나랑 함께한 10년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아, 그때부터였으면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네. 한 번 실수한 게 그걸 눈치챈 거야? 설마 당신 그때 내 서재 앞에 있었어? 통화하는 걸 엿들었던 거야? 그래. 네가 그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다시 바꿔주겠다며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었잖아.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내가 들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최대한 조용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 전부 알아버렸으면 그만해야지 어쩌겠어. 나도 이중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참이었거든. 그 여자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길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거든. 그래서 죄책감보다는 그 사람을 더 늦게 알았다는 게 아쉬울 뿐이야. 당신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고? 내 입으로 일일이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당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좋은 여자야. 법을 다루는 사람이거든. 어차피 이혼할 거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나오면 될 것 같네. 직업이 변호사라 나를 위해 변호를 해줄 거거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소송으로 위자료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면 나는 새 삶을 살고 싶어. 하나는 당신이 키우면 될 것 같네. 진짜 포기각서는 원하면 작성해 줄게. 너무 무리한 조건만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 최대한 완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잖아? 왜? 당신 부모가 알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니? 아니면 우리 엄마가 당신 머리채 잡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은 없는 거니?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내가 이중 생활을 했어도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들지 않지. 내가 꾸린 가정을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월급 한 번 밀린 적도 없이 생활에 지장을 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떳떳할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알게 된 거 되돌릴 수 없으니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당신도 좋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당신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바람 피우다 걸리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라도 구하지. 그 여자가 평생 당신 옆에 있어줄 것 같니? 더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건 생각 못 해봤어? 네가 알고 있는 변호사인 그 여자 100% 믿고 있니?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와 꽤 오랜 기간 만나왔으면서 모든 걸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미 뒷조사를 통해 어떤 여자인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고 있던 거였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이요,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이어나갔어요. 서재에서 들어보니 상간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잠깐 어디 좀 가자고 하길래 아이를 집 근처에 있는 친정 부모님 댁에 잠깐 맡긴 뒤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앞에 나타난 여자는 남편 옆에 앉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비웃는 듯한 얼굴로 자기소개를 하더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제시 금액을 거부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 5억에 위자료 5천을 달라고요? 동우 씨한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한 것도 없던데? 제가 누군지는 대충 들었을 텐데 그쪽이 말한 위자료에 대해 순순히 내줄 것 같아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딱 절반이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만 받고 정리하시죠. 그쪽한테도 소송을 진행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위자료 5천만 원은 준비가 되어 있나? 변호사면 이미지가 생명인데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상황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제시한 금액은 전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탈탈 털어버리고 싶지만 법대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나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 조율할 생각도 없고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으니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누가 더 불리한 게임일까? 나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그쪽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치고 싶지만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걸. 그쪽이 어떤 여자인지 나는 벌써 다 알고 있거든. 저번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음식 맛이 너무 형편없어서 입맛만 버리고 왔었거든. 지금 기분이 그때랑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초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은 기억이 잘 나지 않나 봐. 서로 원하는 걸 가져가려면 좋게 해결 봐야지. 상간녀는 제가 뱉은 한마디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눈을 회피하면서 말까지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저는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숨기고 이를 꾸미려는 상간녀를 보니 너무 한심스럽더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상간녀까지 뒷조사를 끝낸 상태라 어떤 여자인지 전부 다 파악이 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걸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고 상간녀에게 푹 빠져서는 변호사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상간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 남편은 보란듯이 그 여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끝까지 참았고 제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 번복할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니 상간녀가 잠시 따로 대화 좀 했으면 한다고 저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변호사?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들어? 내가 지금 당장 너를 신고해서 사기죄로 쳐넣고 싶지만 왜 참고 있는지 알아? 10년을 믿고 살아왔던 저 자식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하거든. 그래서 네가 밥집에서 뒷설거지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거야. 언제 그렇게 뒷조사까지 전부 다 하셨대? 그래, 나 변호사 아니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한테 접근하더니 같이 합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하루 즐기려고 만났었는데 나에게 진심이라며 다가오더니 첫 느낌을 봤을 때 직업이 변호사 같다고 하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만남이 이어져 왔던 거였어. 굳이 나에 대한 환상을 깨주고 싶지 않았었거든. 나도 지금의 관계를 깨고 싶은 생각은 없어. 동우 씨가 나한테 워낙 돈을 잘 써서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 이대로 쭉 이어가고 싶네. 그런데 얼마나 여자 고시를 못했으면 동우 씨가 밖으로 돌겠어. 나한테 좀 배우셔야 되겠네. 남자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밤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여자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 사람이 밖으로 도는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 정말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욱해서는 그 여자의 얼굴에 뺨을 올리고 싶었지만 변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올렸던 손을 내려놓게 되었죠. 제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리게 되면 역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먼저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 설득시키겠다고 화장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만큼 화가 치밀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 둘은 서로 좋아 죽는 듯 제가 보는 앞에서 터치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자리에 앉은 저를 보며 재산 분할 5억에 위자료 5천으로 저와의 인연을 끝내주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도 남편과 여자의 낯짝을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해 버렸어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또한 남편이 따로 저에게 보내주었고, 여자에 미치면 모든 걸 다 내어준다는 걸 그때 전부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제가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의 소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낸 뒤 전 남편과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거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끊어버렸어요. 이혼이라는 게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잘하게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더군요. 10년을 함께 살아왔으니 제 삶에서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걸쳐 모든 걸 끊어내게 되었고,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친정에 다녀갔었다며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다시 합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의 나락을 보게 되었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깨닫게 되었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받은 고통들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연락할 방법을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 했던 세월이 있는데 너는 조금의 감정도 없냐? 너무 단호하게 모든 걸 잘라버리면 어떡해? 나랑 만났던 그 여자,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사기친 거라고. 변호사라고 속여놓고 그동안 내 등골을 빨아먹고 있었다니까.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거야? 변호사 사무실을 청담동으로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평생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을 넘겨줬거든? 그런데 돈을 받고 난 다음 날부터 연락이 되질 않는 거야.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내 돈을 보고 접근했던 거였어.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이지만 언제 잡힐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야. 당신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그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라고. 우리 둘은 똑같이 피해자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 엄마,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하도록 노력할게. 진짜 정말 끝까지 당신은 비열하고 치사하구나. 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냐? 그 머리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정말 대단하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모자랐어? 당신에 대한 내 헌신이 부족했어? 대체 왜 날 배신한 건데?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했을 때 당신의 그 차가웠던 눈동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용서? 용서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남이고 다시 합칠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잠깐만. 당신은 그 여자가 밥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걸 설마 알고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꼭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요새 변호사는 밥집에서 뒷설거지도 하나 보지? 반푼이 동우야.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길 바래. 남편은 끊지 말라며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그동안 저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아서 잠깐 딴 길로 눈을 돌렸었던 거라고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더는 들어주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얘기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 되는 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여자는 지방으로 도피했다 잡혔는데 돈을 전부 탕진해서 사기죄로 옥살이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만나주지 않자 친정을 계속 찾아가길래 경찰서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과 처음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땐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론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요. 더 늦지 않게 모든 일들이 정리된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지나간 과거 전부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열심히 살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무더운 날씨 항상 몸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